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7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르네상스로 알려진 유럽의 문예부흥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다들 화면에 나오는 작품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진 천지창조로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예술가 중 하나인 미켈란젤로의 작품인데요. 우리에게 르네상스는 이 작품처럼 감탄을 불러오는 걸작들이 무수하게 탄생한 시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르네상스 시대에 갑자기 이와 같이 놀라운 예술적 성취가 나타나게 된 것은 어째서일까요? 물론 미켈란젤로처럼 위대한 재능을 갖춘 천재 예술가들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개인의 열정이나 재능만으로 시대의 조류가 바뀔 수는 없겠죠. 그들이 재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시대적 분위기와 조건이 갖추어졌기에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문화 현상이 가능했습니다. 오늘은 그 시대적 분위기와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살펴보면서 르네상스가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럼 르네상스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르네상스는 프랑스어로 재생, 부활이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14세기에서 16세기경에 유럽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되살려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는 문예부흥 운동을 가리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문화는 오늘날 유럽 문화의 근간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서로마 제국이 무너진 후 서유럽 지역에서는 사실상 잊혀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가 발전하며 크리스트교만이 세상을 이해하는 유일한 통로로 받아들여지면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는 이교도의 그릇된 문화 취급을 받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는 그리스 지역을 차지한 비잔티움 제국과 그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연구하고 발전시킨 이슬람 세계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4세기 무렵 이탈리아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고전 작품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문예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후 이러한 문예부흥 운동이 이탈리아를 넘어 서유럽 전역에 영향을 끼치며 서유럽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다른 시간과 달리 오늘 주제인 르네상스는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단 14세기에서 16세기 서유럽 사회를 휩쓴 문화적 경향이란 점에서 그 구체적인 실체를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르네상스라는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을 꼽아보자면 르네상스의 근본 원리라 할 수 있는 인문주의입니다. 인문주의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풍으로 점차 인간의 개성과 능력, 존엄성을 강조하는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즉 인문주의를 바탕으로 한 르네상스가 유행하며 이전 시기보다 인간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됐다는 점을 잊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흐름은 역시 시대 변화와 각 지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구체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우선 르네상스가 시작된 이탈리아 지역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르네상스는 14세기 무렵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탈리아는 과거 로마 제국의 중심지로서 다른 서유럽 지역에 비해 고전 문화의 전통이 많이 남아 있었고, 비잔티움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한 후 많은 학자가 이 지역에 유입되며 고전 문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십자군 전쟁 이래 활발한 상업활동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던 이탈리아 북부 도시의 부유한 상인과 군주들은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자 문예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죠. 그 덕에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도 감탄을 자아내는 수많은 예술작품들이 이 부유한 상인과 군주들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그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한편으론 문예부흥을 적극 후원한 부유한 상인들은 대개 자치적으로 자신들의 도시를 운영해가던 시민계층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과거 자신들과 비슷하게 자치적으로 도시 공동체를 운영했던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후원하고 주도했다고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앞서 이야기한 고대 로마 문화의 유산 중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발전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문학 분야에서는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마키아벨리의 작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르네상스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페트라르카는 중요한 라틴어 문헌을 발굴하고 이를 원전 그대로 연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는 종교적 열정이나 이성적 탐구보다는 세속적인 소재를 통해 인간의 진솔한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서정시를 많이 썼는데요.
그의 서정 시집인 칸초니에레는 라틴어가 아니라 이탈리아어로 쓰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이란 작품으로 유명한데요. 데카메론은 열흘간의 이야기란 뜻으로 흑사병을 피해 교회로 피신한 남녀가 열흘간 나눈 이야기가 작품의 뼈대가 됩니다. 화면에 인용한 내용처럼 인간의 솔직한 감정을 긍정하는 태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회의 타락상을 풍자하고 인간의 욕망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고전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치곤 관능적인 내용이 많은 편이죠. 마지막으로 마키아벨리는 앞선 페트라르카나 보카치오와는 달리 현실 정치에 관심을 둔 정치인이자 농객쯤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분열된 이탈리아의 통일을 달성할 군주의 출현을 고대하며 군주론을 지필했는데요. 그는 군주가 권력을 얻고 유지하려면 어떠한 역할이 필요한지 설명하면서 정치를 종교와 윤리로부터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인간의 감정을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한 페트라르카나 보카치오와는 조금 다른 방향이지만 정치와 같은 인간 속세의 활동이 종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인간 중심의 문화 발전의 한 양상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역시 미술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이룩합니다. 그 덕에 오늘날 우리는 당시 제작된 수많은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죠. 이 작품들을 오늘 수업에서 모두 감상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간단히 주요 인물과 특징만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인물을 셋만 꼽아보자면 역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를 들 수 있겠죠. 이들은 인간과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글자 그대로 르네상스적 인간이었는데요. 그는 화가이자 건축가였으며 음악가이자 수학자였고 공학자이자 발명가였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추구하며 화가나 조각가가 육체 노동자쯤으로 여겨졌던 이전의 편견을 떨쳐내고 자유로운 교양인으로 대접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처럼 위대한 예술가들이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이탈리아의 부유한 상인과 군주들의 후원, 그러니까 주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말고도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키운 큰손이 있는데요. 바로 교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황의 주문에 따라 건설된 성 베드로 성당은 르네상스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이자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수많은 예술 작품이 모여있는 문화의 보고이죠. 그런데 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충당하기 위해 교황청에서는 면벌부를 대량으로 판매하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니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르네상스 이야기를 하다가 왜 또 다음 시간에 배울 종교개혁 이야기를 하는 건지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 잠깐 짚고 넘어가 보면요.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듯이 한동안 우리는 십자군 전쟁 이후 서유럽 사회에서 벌어진 다양한 변화를 주제에 따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사건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이 일어난 알프스 이북 지역에서의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게 또 종교개혁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알프스 이북 지역에서 전개된 르네상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르네상스는 16세기에 알프스를 넘어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알프스 이북 지역은 도시국가와 무역이 발전했던 이탈리아와는 달리 봉건 영주 세력과 교회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알프스 이북 지역의 인문주의자들은 이탈리아에서와는 달리 교회와 사회 지배층을 비판하는 사회 개혁적 성격을 강하게 보여주었죠. 특이한 점은 이탈리아에서의 인문주의가 그리스 고전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풍이었다면 알프스 이북에서의 인문주의는 크리스토교 경전인 성서의 연구를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즉,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추구하는 원전이 고대 그리스 고전이었다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추구한 원전은 성서였습니다. 이들은 기존 교회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을 비판하며 성서 그 자체를 파고들어 연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성서를 기반으로 기존 교회의 가르침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게 되었고 이는 훗날 종교개혁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의 사회 비판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라스미스와 토마스 모어입니다.
네덜란드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는 우신예찬에서 교회와 성직자의 타락을 지적했는데요. 특히 인용한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신랄하게 교황을 비판하면서 성서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는 동시대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르틴 루터의 활동과는 거리를 뒀는데요. 이로 인해 말년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세력과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세력 사이에서 공경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영국의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부조리한 영국의 형식을 비판했습니다. 유토피아는 아무데도 없는 곳이란 뜻인데요. 토마스 모어는 이 작품에서 당시 현실 사회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그 분석의 토대 위에 이상적 사회상을 제시하고 있죠. 참고로 오늘날 우리가 이상향을 가리킬 때 유토피아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작품의 제목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알프스 이북에서 르네상스가 발전한 시기의 미술 분야에 대해 알아보면요. 대표적인 인물로 유화기법을 개발한 바네이크 형제와 서민의 생활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브리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중 플랑드르 지역에서 활동했던 브리얼은 화면에 제시된 그림처럼 농민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묘사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러다 보니 농민 브리얼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문학 분야에서는 중세의 보편적 언어였던 라틴어 대신 모국어로 쓴 국민문학이 발달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오늘날에도 에스파냐와 영국의 국민 작가로 칭송받는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 등이 있죠. 이 중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당시 에스파냐에서 크게 유행했던 기사도 이야기를 돈키호테라는 우스꽝스러운 주인공을 통해 풍자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익살스러운 풍자소설이 아니라 인간이 지니고 있는 두 개의 경향, 즉 이상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을 멋지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인간을 그린 최고의 소설이라는 격찬을 받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르네상스 시기의 과학기술 발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의 그림으로 옮길 때 이를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원근법이 발전한 것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실제 사람을 측정하여 인체 비례도를 작성했던 것처럼 자연을 세밀히 관찰하고 탐구하려는 풍조가 유행했는데요. 이러한 르네상스의 정신이 근대 과학기술 발전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에 대한 관심이 자연과학의 발전으로 이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화약과 나침반이 개량되어 사용되며 유럽 사회의 변화를 촉진합니다. 화약을 이용한 화승총과 대포가 전쟁에 쓰이면서 봉건기사의 몰락을 촉진했고 나침반은 원거리 항해에 이용되어 유럽 세계의 팽창에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중국에서 전래된 발명품인 화약이나 나침반은 먼 훗날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침략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데 큰 몫을 차지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중 하나라 할 수 있겠죠. 이 시기 과학기술의 발전을 알아볼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텐베르크가 고안한 활판 인쇄술입니다. 구텐베르크는 금화에 문양을 새기는 방식을 이용해 금속 활자를 만들고 포도주와 기름 등을 짜던 압축기를 활용한 인쇄기를 고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초로 본격적인 대량 인쇄가 가능해졌는데요. 이 덕분에 새로운 지식과 사상의 전파가 전에 비해 빨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1517년 발표 즉시 활판으로 인쇄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독일 전역에 퍼져 종교개혁을 뒷받침했습니다. 만약 활판 인쇄술이 고안되지 않았다면 루터가 한 비판의 파급력이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죠. 훗날 루터가 인쇄는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은총의 선물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서유럽 지역을 뒤흔들었던 새로운 문화 조류인 르네상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활이라 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리스 로마 문화의 모방에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크리스트교만이 세상을 이해하는 유일한 통로이던 서유럽 사회에서 인간의 개성과 능력, 존엄성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르네상스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즉 르네상스가 유행하며 이전 시기보다 인간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리하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르네상스기에 인간의 가치가 재발견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유럽은 크리스트교가 지배하는 세계였습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수많은 예술작품이 성서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나 알프스 이북의 인문주의자들이 성서 연구에 집중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여전히 종교, 그러니까 크리스트교는 유럽 사회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기에 르네상스는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을 제시한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실제 유럽에서 종교와 교회가 갖는 위상을 직접적으로 뒤흔든 사건들은 다음 시간에 배울 종교개혁을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개혁의 흐름이 우리가 오늘 배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둔다면 다음 수업 시간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